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3일 저녁 10시입니다. 저녁 10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깊어지고 전면적인 영역으로 대결 상황이 확대되면서 그 주변 국가들도 유탄을 맞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화웨이,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화웨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데 그 양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세계 2등입니다. 매출액이 연간 한 1000억 달러 되는 사기업으로서는 중국의 가장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 설립자의 딸이 자기가 집이 있는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에 갔다가 밴쿠버에서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체포가 되어 가지고 맹완추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이 화웨이 회사의 CFO입니다. Chief Finance Officer, 그러니까 재정 담당자입니다. 체포가 돼 가지고 왜 체포가 됐느냐? 미국이 범인으로 특정을 해가지고 잡아서 미국으로 송환해달라 하는 부탁을 미국 정부가 캐나다에 한 겁니다. 캐나다가 그동안에 멀쩡하게 캐나다의 집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던 이 맹완추를 잡아가지고 구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가 붙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일단 $10,000 보석금을 내고 풀어주면서 밴쿠버에서 있어라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말하면 GPS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 짜고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발끈해서 미국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특히 카나다에 대해서 왜 부당하게 구금했느냐 해가지고 그 세계 항의해가지고 이 완전히 외교 문제가 됐습니다. 외교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중국도 이제 카나다와 미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재판에서 애플의 아이폰 판매를 금지시키는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고 요 며칠 사이에 카나다 사람 2사람을 구금을 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외교관인데 마이클 코브릭이라는 사람, 카나다 외교관 출신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는 인터내셔널 크라이시스 그룹이라는 자문회사에 고용이 되어 가지고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만드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이 인터내셔널 크라이시스 그룹이란 이 NGO는 주로 분쟁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자문 그룹인데 왜 구금을 했느냐 하는 것은 왜 등록도 하지 않고 중국에 등록하지 않고 NGO가 멋대로 행동했느냐 해가지고 구금을 했는데 오늘은 또 누구를 구금했냐면 마이클 스페버라는 사람을 구금했는데 또 이 사람도 북한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2사람 다 카나다 사람이면서 공통점이 북한과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하거나 북한과 연관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이 마이클 스페버라는 사람은 언론에 이름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저 NBA 스타 은퇴한 데니스 로드만, 김정은이가 이 농구 팬이니까 데니스 로드만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데니스 로드만을 데리고 가서 김정은을 만나도록 하는 그 중간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마이클 스페버였어요. 이 사람은 백두문화교류라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주로 북한에 여행단을 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참 북한에 여행단을 보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위험한데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데 그래가지고 김정은하고도 만나고 또 김정은하고 매우 친한 것처럼 이렇게 선전도 합니다. 김정은이하고
만난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베브는 이 언론인들에게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또 구금이 됐느냐? 지금 이 중국 외무부의 대변인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협, 루캉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요양성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중국 공안 당국이 캐나다의 대사관에 연락을 하면서 두 사람의 인권은 보장이 된다. 권익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은 카나다가 화웨이 설립자의 딸을 억류한 데 대한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참 궁금한 게 중국이 하필 김정은을 좋아하는 김정은과 관계가 있는 이 마이클 스페버를 왜 억류를 했느냐. 이 좀 봐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북한과 사업을 하는 딱 두 카나다 사람을 억류를 했느냐 하는 게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 국민대학의 안드레이 랑코프란 러시아 교수인데 북한 문제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이 스페버란 사람하고 잘 안다면서 스페버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CNN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서민적인 사람이고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동정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북한이 대외적으로 너무나 나쁘게 알려져 있다. 그것을 좀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니까 2004년 무렵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신의주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특구를 운영할 장관으로 양빈이라는 중국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좀 야심적이었습니다. 김정일이는 신의주, 그러니까 중국 국경지대, 한만 접경지대니까. 그런데 양빈이 부임하기 직전에 중국에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일이가 특구 장관으로 임명한 양빈을 중국이 잡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혐의를 씌워가지고 징역 16년을 살게 했습니다. 최근에 이 사람이 나왔어요. 징역 한 14년 살고 나왔답니다. 이러니까 이건 사실 김정일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신의주 특구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요 양빈 씨가 요즘 나와가지고 대만에 가서 다시 투자 유치 활동을 한다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중국이란 나라의 행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절대 손해를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절대로 손해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과 거래해가지고 중국을 이용해가지고 덕을 보겠다는 거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해는 안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국가 이익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니까 김정은과의 인연이 있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고 오로지 자국 국익을 생각해가지고 필요하면은 김정일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행동도 하고 이분처럼 김정은에게도 좀 자극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필 잡아 넣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꼭 김정은을 만났던 김정은이 좋아하는 로드맨 모시고 온 사람을 잡아 넣었습니까? 이걸 보면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과의 북한 관계를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군사 동맹국이다. 특히 6.25 때 수십만의 중공군을 보내가지고 북진을 저지해가지고 그 대신 김일성을 살려줬으니까 특별한 관계다. 맞죠? 특별한 관계가 맞습니다. 특별한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처럼 이렇게 강고한 동맹은 아니고 수시로 중국의 국가 이익을 앞세워가지고 북한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예가 그걸 아닙니까? 한중수교 1992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한중수교를 해버렸잖아요. 한중수교. 중국으로서는 크나큰, 그때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한중수교를 해요. 또 유엔 동시 가입도 끝까지 북한은 반대를 하다가 중국이 한국의 유엔 동시 가입을 지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최근에는 니키 헤일리 미국의 유엔 대사가 최근에 아틀란틱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잘 설명을 했지만은 중국이 작년에 대북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찬성했습니다. 더구나 거기는 중국으로부터 뭐 석탄, 철광석 사지 않는다는 것 플러스 중국에 공급하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합의를 해줬습니다. 합의를 해줬어요. 이걸 보면은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투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등소평이 살아있을 거,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일종의 전후관계인데 그 세대가 갔어요. 이제는 시진핑, 김정은, 과거의 뭐 혈맹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익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시각은 북한이 불장난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뭐 전쟁을 한다든지 핵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시 상황이 한반도에서 조성되면은 중국의 경제 개발도 경제 성장도 어렵게 되니까 그것을 막아야 된다. 동시에 북한 정권의 붕괴도 안 된다. 북한 정권이 무너져 버리면은 난민을 어떻게 수용하며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되면은 뒷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불장난도 막고 한국 주도의 통일도 막는 이런 입장에 서 가지고 자신들이 국익을 끝까지 추구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잘 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사실 내심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중국을 더 무서워하든지 싫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7년에 노무현, 김정일 회담 합의에 보면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3자 혹은 4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자라고 하면은 남북한 미국을 말하는 건데 중국을 뺐어요. 중국을 뺐습니다. 이게 누구 발상이냐? 이게 북한의 발상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것을 한국 측에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젖히는, 중국을 빼고 한반도의 문제를 남북한과 미국이 해결하는 구도를 중국이 원하고 있다. 의아스럽게 생각되었는데 중국으로서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영향력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싫다. 그리고 명분은 이거죠. 한국전쟁에 언제 중국이 공식적으로 참전한 적이 있느냐? 지원군이 왔을 뿐 아니냐? 정규군이 아니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그렇죠. 그걸 이유를 들어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 대표를 불러가지고 한민족이 그동안에 중국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들도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정보를 제가 얻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중 대결 구도가 가니까 이제 한국 주변에 있는 북한, 한국, 카나다 같은 나라가 이 대결에서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는 한국은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야 중국의 압력이라든지 중국의 부당한 압박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중간지대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